어제 오늘 가장 큰 현안이 뭐냐면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네. 조국 혁신당 대표를 향해서 합당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요건 어떤 표 계산에 입각한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표 계산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저는 이제 명분적으로는 네. 언젠가 함께 할 정당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의 탄생의 배경이 윤석열 정권의 조기종식이었고 가장 강하게 민주당이 조금 더 몸집이 크다 보니까 조심스러워했었던 부분을 조국혁신당이 나와서 실제로 최전선의 선거 맞아요.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그 슬로건도 조국 대표가 직접 작성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와닿게 만들었거든요. 실제로 탄핵안도 조국혁신당에서 만들어 놓은 걸 처음에 올렸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했는데 그럼 끝나고 난 이후에 새 정권을 탄생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남아 있었는데 조국 대표가 출소 후에 8월 24일에 부산에서 민주당보다 더 좌완 투수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출소하고 합당의 절차가 바로 시작된 줄 알았어요. 아, 원래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좌완 투수가 되겠다라고 한 것은 민주당보다 더 왼쪽으로 가겠다는 것은 분리하겠다는 뜻으로 들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경쟁하겠구나. 그러면 생각했던 거는 경쟁은 나쁘진 않다. 그러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조국혁신당은 더 왼쪽으로 간 정책이 나왔어야 돼요. 그 사이에.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에서 적어도 저는 TK만 욕할 것이 아니라 호남도 물갈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인 정치인들이 소위 말하는 지역 토호들이라고 계속 날아가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군수선거 2번이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붙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민주당 계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물갈이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길 바랬어요. 그런 뜻으로 이제 독자 노선을 가기로 한 줄 알았는데 네. 갑자기 이제 합당 발표를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당원으로선 실망을 하죠. 왜냐하면 정청래 당대표가 얘기했었던 것은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였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안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전에 민주당원에게 묻습니다. 아, 제안 전에 물었어야 한다. 민주당원에게 여쭙습니다. 조국혁신당과 불필요한 출혈 경쟁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질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한 출혈을 막기 위해서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서 합당을 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묻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나왔어야 한다고 봐요. 순서가. 그러니까 한 문단 안에 한 그 원고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순서가. 근데 조국혁신당에 먼저 얘기해놓고 결과적으로는 정청래 대표가 뜨거하고 저녁에 당원 주권 중심 맞아요. 정당이니까 네. 당원들에게 최종적으로 묻겠다라고 선회했어요. 근데 이거를 순서가 아니고 한 원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튿날에는 혁신당과의 합당 사전에 충분히 공유 못해서 송가다고 메시지를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좀 못나 싶다. 왜냐하면 1인 1표제를 물어보는 날이었어요. 여론조사가 시작된 날. 네. 네. 그러니까 1인 1표제를 지난번에 중앙위에서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부결됐던 이유가 이건 뭐 음모론일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1인 1표제 해서 당원들에게 흔히 말하는 인지도와 인기가 많은 정청래 당대표가 지방선거 이후에 연임을 노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그날은 당원들한테 먼저 물어보는 게 맞지 않았었나. 왜냐하면 부결되고 나서 작은 사안이라도 당원들에게 묻고 반영하는 것이 당원 중심 주권 정당이 해야 할 일이고 1인 1표제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큰 사안도 여쭙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못내 좀 아쉬운 거죠. 왜냐하면 저는 합당에 찬성하니까 장기적으로는. 네. 절차적 아쉬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정책적인 그 지표의 문제도 말을 했는데 최경 선배가 보시기에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정책적 좌표라는 게 크게 많이 다릅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차이가 있죠. 그 최근에 이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 한교숙 교수라고 서울대학교 교수가 네. 그 국회 이번에 새로 시작해가지고 법안에 어떤 걸 찬성하고 어떤 걸 반대했는지를 쭉 전수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각 당의 어떤 진보나 보수의 어떤 성향 이걸 쭉 이렇게 줄 세우기를 한 게 있죠. 그런데 그걸 보면 지금 이제 주요 정당들 중에서는 조국혁신당이 가장 왼쪽이에요. 가장 왼쪽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상당히 오른쪽으로 뚝 떨어져 있는 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대적인 거죠. 네. 그게 이제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은 지금
중도 보수가 맞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오른쪽이 개혁신당. 그 다음에 개혁신당보다 저쪽에 있는 게 저쪽으로 갑니다, 있는 게 지금. 이제 네.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여기가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거를 어디에서 또 읽을 수 있냐면, 어디에서 또 해석할 수 있냐면, 동국대학교의 그 박명호 교수라고 있어요. 박명호 교수. 네, 정치학 교수 있잖아요. 네. 가끔 패널로 나오시는 그분이 국민의힘 연찬회인가 가가지고 이제 국민의힘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연찬회죠. 그런 데 가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민주당은 지금 얼마나 잘 되고 있냐면 진성준의 자본주의와 이소영의 자본주의가 싸우고 있다. 아, 그 당 내에서. 당 내에서.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박명호 교수가 쓴 단어 둘 다 자본주의잖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진성준의 자본주의, 네. 이소영의 자본주의가 싸우고 있는 자본주의 정당이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이 정도는 있어. 근데 니들은 자본주의 정당도 아닌 것 같아. 지금 국민들한테 거의 내란 정당으로 찍혔잖아. 그런 말을 그 함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조국 혁신당은 어느 쪽에 가깝냐고 하면 진성준의 자본주의에 가까워요. 그렇죠. 네, 굳이 맞아요. 따져본다면. 네. 왜냐하면 보유세랄지 뭐 이런 것들 부동산에 관한 음. 토지 공개념이랄지 이런 이쪽에 가깝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당원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소영의 자본주의와 가깝습니다. 네. 그리고 이소영의 자본주의는 이재명의 자본주의와 가깝습니다. 이제까지 나온 걸 보면. 그리고 그거를 그러면 너는 어떻게 증명할 거야? 이소영의 자본주의는 그동안의 꾸준한 상법 개정이랄지 이런 거를 통해서 머니무브랄지 이런 거를 통해서 네. 충분히 증명이 됐고 머니무브를 이니셔티브를 한 사람이 누구야? 대선 후보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주가 5천. 그리고 이번에 기자회견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성장. 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키워드는 유인입니다. 유인이란 키워드다. 네. 유인입니다. 다른 언론인들이 이 말을 잘 안 하는 게 좀 이상한데 이 유인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성장을 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국가가 전략적으로 각종 인적 물적 자원을 재분배하는 게 국가의 그 하나의 예산과 정책과 통화 정책의 기능이에요. 그게 국가의 기능이야. 그렇죠. 예. 네. 그게 국가인데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 네. 근데 그거를 유인을 하겠다고 했지 푸시는 안 하겠다고 했거든. 근데 푸시라는 말 자체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푸시하는 정책을 단 한 번도 취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단 한 번도라는 말은 제가 혹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서 거의 없다로 바꾸겠습니다. 기조가 유인이에요. 이거는 넛지거든요. 넛지는 기업들한테 페이버를 줘서 지방으로 옮기게 하겠다. 청년들한테 페이버를 줘서 창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페이버는 어떤 땅에 관한 페이버. 네. 땅에 관한 페이버. 인적 물적 자원의 재분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물적 자원이라는 게 뭡니까? 땅, 자본, 사람. 이거 세 가지예요.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를 페이버를 주겠다는 거예요. 유인이라는 건 페이버를 강력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것과 제일 맞는 어떤 입법안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그것과 제일 맞았던 그런 사람이 상황이죠. 네. 이소영이야. 그렇습니다. 근데 조국 혁신당이 들어가 가지고 어떤 화학적 융합이 될까? 저는 정책적으로 봤을 땐 네. 지금처럼 밖에서 이렇게 따로 또같이처럼 네. 해서 어떤 거는 협동하고 어떤 거는 같이 가고 이게 훨씬 더 두 정당의 네. 뭐랄까 그 운신의 폭? 네. 운신의 폭을 넓히는데 훨씬 더 낫지 않나? 만약에 같이 들어가면 네. 이 정책적 문제를 이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같이 들어가지? 저는 그게 이제 굉장히 크고 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네.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다 서울시장만 지금 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가장 이슈는 서울시장이에요. 여든 야든. 서울시장을 오세훈이 나온다면 오세훈한테 그냥 오세훈이 계속 가져가느냐
아니면 탈환하느냐 이거잖아요. 네. 조국은 토지 공개념이잖아요. 단순하게 아주 단기적으로 3, 4개월 남았는데 토지 공개념을 주장하는데 흡수했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네. 야, 보유세 아니 그건 최후의 수단이야. 음. 세금도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어요. 내가 하겠다는 얘기는 예, 아니야. 예. 그러니까 네. 저는 보유세를 계속 올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네. 여하튼 대통령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하잖아. 네네. 이게 어떻게 화학적으로 융합이 되지? 그리고 그러니까요. 네. 서울 시민들이 네. 그동안 이제 이렇게 계속 봐왔을 거 아니에요. 네. 아이, 그럴 줄 알았어. 씨. 음.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중산층들이 돌아설 수 있다는 거지. 아, 이런 부분이 기폭제가 돼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다 정밀하게 계산을 했나? 단기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요. 크지 않고 네.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용해가 된다면 네. 중도 진보와 중도 보수를 아우르는 네. 굉장히 좋은 정당이 될 것이다. 음. 다 용해가 된다면 그러면 아주 좋은 시나리오고. 근데 단기적으로는 지방선거에는 저는 서울시장 선거에 도움될 것 같지 않다.